만나셨다고요? 저희는 사실은 왔는데, 선생님도 못 나오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네, 네. 은하 담임 선생님. 예, 예. 근데 앞에 계셨던 분이 이런 일반 선생님 엄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 경험도 없고, 네, 그리고 은하가 그렇게 됐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죠. 만나서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찾아뵙기가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저기 제일 앞에 앉아 계세요. 지금 그 엄마가 앉아 계시면서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그 선생님 엄마라는 제로도 그거 아닌데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상황실을 갔는데 내가 일반 엄마인데 한 해가 올라와갖고 어젠가 얘기를 하니까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반 선생님 엄마인데 나오셨다가 일반 애들이 다 못 나왔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엄마, 그냥 예. 은하의 엄마, 그래서 둘이 안고 같이 한번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하양의 담임 선생님이 여자분이신데, 예, 예, 그분이 이제 구조가 됐다가, 예. 아직 그 아이들이 안에 남아있다는 걸 알고, 현장으로 다시 다시 들어갔어요. 돌아가셔서, 아직까지 그분도 실종 상태인가요?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선생님 어머님하고 우리 은하양 어머님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으셨다는. 너무 그 선생님이 제 이렇게 사진에 카톡에 있는데 은하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너무나 애기 같은 그 모습, 너무 소녀 같은 그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계시니까 그래요. 제가 마음이 아프듯이 그 엄마도 똑같이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엄마 대 엄마를 안고 같이 그냥 눈물을 또 꾹꾹꾹 울었죠. 흐느끼면서. 그리고 또 그런 선생님이 은하 담임을 맡고 계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은하랑은 상관없이 그 많은 애들을 자기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다시 구하러 가신 선생님이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은하양은 선생님을 참 좋은 분을 만나셔서 예, 예. 지금 바닷속에서도 손 꼭 붙잡고 같이 있겠네요. 그 선생님 어머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애들 무서울까봐 같이 있을 거예요. 같이 데리고 나올 거예요. 우리 조금만 참고 같이 기다려봐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이게 날마다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들이 많으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어저께 사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가, 예, 예. 그 구조 작업을 하는 잠수사들이 예, 그 안에 선실 내부의 구조가 예. 미리 파악하고 들어간 그 구조하고 너무 달라서 예, 현장에서 예. 되게 애를 먹었다는 기사를 제가 벌써 한 2주 전쯤에 본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어이가 없었던 게요. 어제 네. 브리핑에 들어갔더니, 네. 평소에 그 칸막이 개조한 그 공사하신 분들을 네. 어제 브리핑 들어왔으니까는 그날 저녁 때나 그때쯤 되겠죠? 저희가 3시에 여기서 브리핑을 하니까. 예. 근데 그분들을 그때 만나갖고 어떻게 개조를 했는지를 그때 2시간 동안 그거를 설명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복하면은 그 브리핑 하시는 분한테 그랬어요. 내일 모레면 한 달인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거를 개조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애들을 구하겠다고 잠수사를 넣은 거냐고. 그러면 자, 잠깐만요, 어머님. 예, 예, 그러니까 그 소위 내부의 선체 개조 내용을 개조 예. 공사를 한 사람들한테 그 개조한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이 언제 있었다는 겁니까, 정확히? 그러니까는 어제 브리핑 하기 전이니까는 하루 전이겠죠. 하루 전에. 그리고 학부모 한 분 중에서 이렇게 도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도면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또 갖다가 보여준 게 2, 3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선미 이런 게요. 정확하게 그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들어봤을 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조 네, 변경을 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게 빨라야 월요일이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막 따졌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래서 어제도 방을 갔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고 제가 그냥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저희 딸 있는 방에서 여자애들이 지금 2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을 갖다 한두 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방도 한두 번을 들어간 게 아닌데, 제 지금 선 밑끝에 그 SP1이라고 하는 데는 아예 한 방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요. 왜 못 들어간 겁니까? 열리지가 않았대요. 열리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이 선미 쪽이 맨 밑에까지 가 있어서 제일 잠수가 47m까지 내려가야 되는 잠수래요. 네. 그러니까는 갖다 거기를 갖다 내려가서 구조를 먼저 했어야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일 안 좋은 상황이니까 제일 먼저 거기를 마무리를 했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 기대는 이유로, 그리고서는 갖다 거기에 남아있는 인원이 얼마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서는 갖다 문이 안 열린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 끝에는 함몰이 돼갖고 못 들어가고요. 이쪽 들어가는 통로는 갖다 이게 이렇게 물건이 내려와갖고 그러면 잠수사가 들어갈 수 없게 막혔고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 방으로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부유물이 중간에 막혀서 못 들어가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 일이 지금. 그 방이 은하가 있는 방으로 추정되는? 은하는 갖다 그 앞방에 있었어요. ISP2방, 중간방. 중간방인데, 다른 애한테 물어보니까는 복도까지는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은하가? 복도까지는 나왔는데, 그 물이 너무나 세가지고 그냥 휩쓸려서 얼르다 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방으로 다 가 있을지 모르니까 남자 반, 여자 반, 뭐 선생님 반, 중앙방 다 제가 해달라 그러거든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내 딸이 소중하면 아들도 소중한 거고 아빠도 소중한 거고 엄마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조를 해달라고 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정부 당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갖다 이렇게 뭐 상의 중입니다. 1분 1초가 아깝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냥 맨날 그 일상적인 몇 마디 그 멘트로다가 똑같이 그냥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러는 거죠. 그게 벌써 내일 모레면 한 달인 거고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애들을 갖다 잃고 나갔고 저희가 피해자 맞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너무 약자인 거예요, 이거는. 애들 안 꺼내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요. 애들 거기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무서움이요. 정말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혹시 막 그렇게 협박하는 건 아니죠? 뭐 못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절대 그 말은 안 하세요. 맨날 노력 중이다, 맨날 한다 그러는데 일이 진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지금 또 무서워하는 게 잠수사 안전이요. 우리 애들 꺼내줄 사람은 잠수사밖에 없거든요. 대통령도 필요 없고요. 장관님도 필요 없고 들어가서 물속에 가서 꺼내오는 잠수사가 제일 필요해요, 저희는. 그렇죠. 근데 뭐 언론에서 지금 뭐 해경을 조사를 한다, 뭐를 조사를 한다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애들 다 꺼내주고 거기 있는 승객들 다 꺼내줄 때까지 그런 거 그냥 나중으로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꺼내준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게 급한 게 아닌데 지금. 참. 그래요. 그게 급한 게 아닌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급하지 않거든요. 제가 손동폰이라 그래서 감옥 가서 살으라면 그냥 저 살아요. 내 딸 살아올 수 있다. 나보고 대신 죽으라 그러면 나 대신 죽어요. 근데 내 딸이 바닷속에서 한 달이 가까이 있는데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발 언론에서 그냥 뉴스에서 뭐 신문에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잠수사들 뒤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할 수 있게 이래서 우리 애들 구해올 수 있게 그냥 좀 냅뒀으면 좋겠어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잠수사들이 그 아이들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잠수사 그래요. 안전하고요. 잠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되는데 지금 뭐 선실 뭐 선체 복도도 무너진다 그러죠. 이거는 갖다 배는 갖다 너무 깊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죠. 뉴스에서는 갖다 조사한다 그러죠. 아,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어머님 그 혹시 은화하고 뭐 많이 평상시에 싸우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아, 저희 딸은 갖다 엄마 같은 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뭐 해물 같은 걸 먹으면 새우도 우리 딸이 다 까서 저를 줬고요. 그리고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갖다 엄마 무릎에 앉아갖고 뽀뽀 한번 해줬던 애고요. 저 자면은 갖다 뭐 학원 갔다 늦게 오면은 엄마 피곤할까봐 엄마 먼저 주무시라고서는 그걸 진짜 날리고요. 엄마 속상할까봐 엄마 아플까봐 눈에서 엄마를 갖다 이렇게 막 안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한테 껌딱지라 그랬거든요. 엄마한테도 딱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여복하면 엄마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은하가 안 나오래가 아닌데 왜 은하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엄마기 때문에 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누나는 갖다 엄마를 너무나 사랑했던 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은 좀 무서워요. 배 없이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배 없이 배를 갖다 그리워하면서 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딱 와갖고 바다를 보면서 그냥 아들은 정말 부모로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들한테 죄송한 건데요. 미안한 건데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랑 살으라 그러고 우리 딸은 너무 무섭고 아팠을 테니까 내가 그냥 옆에 있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시죠. 너무 그게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됐어서 내 딸이 바닷속에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에 은하가 원하는 건 그 삶이 아닐 거다. 엄마가 아파하고 네가 아파하고 그러는 거 원치 않을 거다. 대신에 은하 데려다가 잘 정리해주고 그리고 은하 착한 애라 분명히 천국 가 있을 거다. 엄마는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우리 억울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자니다. 그리고 제가 은하한테도 이렇게 편목한 가서 바다에 앉아서 그래요. 은하야 네가 엄마를 얼마까지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은하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나중에 너한테 갈 거니까. 대신에 오빠랑 아빠랑 좀 이따 갈게. 미안하다고. 어머님 은하는 너무너무 착해서 은하의 영혼이 세상에 돌봐야 될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어서 그 영혼을 돌보는 전사가 됐을 겁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남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어머니 힘 잃지 마시고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 일단은 절대 못해요. 네, 은하와 또 같이 있는 분들 다 찾을 때까지 그 배 손 못 대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찾아낸 다음에는 책임자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책임질 때까지 같이 싸우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게 우리 은하에게 은하의 목숨을 값지게 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힘내시고요. 이제 예. 뭐 팽목항에 사람들 많이 없다니까 제가 이렇게 예. 조용할 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번 찾아뵙고 직접 찾아뵙고 꼭 한번 따뜻한 차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왔어, 딸. 울었어? 응? 울었어? 아니야. 그냥 엄마 눈 비볐어. 울구만. 안 울었어. 울구만. 우리 엄마의 살찐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을 때는 울 때 말고 없는데 누가 울렸어? 어떤 새끼야? 내가 혼내줄게. 아니야. 어떤 놈이야? 아니야. 오늘 별일 없었어? 아니 별일 있었지. 엄마 방송 빨리 별일 끝낼게. 2개나 있었어. 빨리 끝내. 할 일이 많아. 아.
이게 막 난장판이 돼가지고 이게 잘 보셨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많은 방송사 카메라들이 팽목학 현장을 떠났고 소위 공영방송의 보도국 간부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다거나 깡패네 깡패라는 비난을 듣는 실종자 중에 한 분, 특히 여당 국회의원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들에 의해서 선동꾼 엄마라고 합성 조작돼서 참석해 본 적도 없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선동꾼 아줌마라는 누명을 쓰고 29일째 딸 같지 않았던 엄마를 더 보살폈던 딸을 기다리는 조은화 양의 어머님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 팽목항 찾아뵙고 팽목항의 어머님 근일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창고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퍼만 할 게 아니라 권력 집단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지금도 저 박근혜 지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왜 박근혜 책임이냐? 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냐? 라고 따지고 다닙니다.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 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있고요. 깨알 리더십으로 모든 걸 지시하는 대통령이라고 홍보한 건 니들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 건 박근혜 탓인 거야. 이명박이 설령 제한을 30년으로 풀고 남겨뒀던 안전조치 규제를 누가 풀었습니까? 박근혜가 풀었습니다. 박근혜는 선장이 살인행위를 했다라고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선장이 선박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출항해야 된다는 그 의무조항을 없앤 사람이 박근혜였습니다. 선장이 살인자라면 박근혜는 살인을 방조한 사람입니다. 그 밖에도 박근혜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오늘 밤 세워도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 또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빤스만 입고 도망간 선장의 잘못만으로 볼 수 없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미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세월호 사건의 주범들 누구라 그랬습니까? 가장 말단 행동대장이 선장과 승무원. 그런데 지금 경향신문과 뉴시스의 보도에 의하면 NBC, 미국 방송사 NBC에서 보도했던 그 내용, 소위 그 세월호 세월호의 선원들이 지시를 받고 승객들이 갇혀있는 배를 버렸다라는, 승객들이 지금 그 갇혀있는 배를 지시에 따라 버렸다라는 그 NBC 보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알려졌다라고. 이 내용도 우리가 반드시 찾아봐야 될 내용인데요.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냐?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둘째 주부터 계속 떠들었던 게 그 얘기였던 것 같은데, 첫날은,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사건 발생 3일 동안은 이건 선장만의 잘못이 아니라 선장과 선사와 정부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정부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있다. 그게 누구다? 한국선급, 그리고 해운조합, 그리고 한국해양구조협회. 이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정부에 로비를 해서 선주들, 그리고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했던 나쁜 놈들, 그들을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은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 같은, 그리고 해양구조협회 같은 자들이 정부에 뇌물을 주고 정부 인사들에게 접대를 하고 그렇게 이 불의와 불법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권력 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빤스만 입고 탈출한 선장 사형시킨다고 끝날 문제 아닙니다. 선장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선장에게 작년 6월까지 배가 안전한지 점검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 의무를 없애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의무를 없애준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에서 그 선박 안전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 문제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밖에 요즘에 이제 이 신문 기사들이요. 우리 곁에 세월호라는 주제로 지금 그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2년 여름에 불산 유출 사고 기억하십니까? 2012년 여름에 불산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불산이라는 물질이 그 이제 구미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유출이 되죠. 그 유출이 돼서 그게 공기 중으로 퍼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변에 농작물이 말라 죽고, 그래서 그걸 호흡을 하면 그게 나중에 끔찍한 질환이 되는 무시무시한 그 화학약품,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대피시켰던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고였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구미 사고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환경부에서는 불산 유출 사고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재난 방지 훈련을 하지 않았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요, 화학물질에 관한 관련법을 박근혜가 공약으로 제시한 게 있대요. 그 화학물질에 관한 이 관련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가령 이런 화학 공장에서 어떤 화학약품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회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누가 반대해서 진행 못 시키고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반대를 해서 그 법안이 현재 잠자고 있답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규제 완화 분위기에 밀린 화학물질 관련법 이렇게 해갖고 기사를 찾아주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이제 이 화학물질이 유출된 걸로 추정이 돼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에 대해서 그 회사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에서 자기네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정부 여당이 다른 조건을 다른 거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부가 조항을 나중에 야당에서 발견해서 그 부가 조항을 빼고 법안을 상임위에 올렸는데, 그걸 시간을 끌면서 화학물질 관련법 처리를 안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고위험 화학물질 공장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몇 곳인지 기사를 한번 좀 찾아봐 주실래요? 1000곳인가 10,000곳인가. 불산처럼 위험하고 무서운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화학 공장이 1000개 이상, 아까 내가 10,000개로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만 개. 제가 동그라미가 조금 약한데요. 10,000개. 전국의 10,000곳의 화학시설. 온 국민이 폭탄 옆에 사는 셈. 불산 가스 유출 같은 그런 고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전국에 10,000개가 있는데, 그 10,000개 공장으로부터 주거지가 100m 이내인 곳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 이 법안이 왜 필요하냐 하면 나중에 이 주변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니네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니네가 너네 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내야 된다. 그 증명을 못할 거면 그 공장 못하게 하는 그 법의 취지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있어. 근데 이 공장에서 가스가 새든 아니면 그 그 화학물질이 땅으로 흘러서 그게 토양 오염이 됐든 지하수 오염이 됐든 그 어떤 화학공장 옆에서 지나치게 암 환자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피부 질환을 앓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공장에서 혹시 화학물질이 유출된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발생하면 그 화학공장이 그 물질이 새지 않았다는, 우리 공장의 물질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책임, 그거를 규정하는 법안인 거예요. 그럼 이 법안은 왜 있는 거냐? 이 법안을 왜 만든 거냐 하면 목적이, 그런 법안이 있어. 그럼 이 화학공장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조금의 실수만 있어도 내가 나한테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해내야 되니까 더 주의를 하겠죠? 그죠? 더 조심하고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입증 책임을 회사에 묻는 것은 회사가 화학물질 관리를 똑바로 하기 위한 방지 조치예요. 그런데 이걸 기업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정부와 여당이 그 법안 통과를 시켜주고 있지 않답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규제 완화 분위기에 밀린 화학물질 관련법, 환경오염구제법, 장애영향평가제, 박 대통령 공약이나 시행이 불투명하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이걸 환구법이라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 이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자, 이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환급법의 이 환경오염 방지법 애초 원안은, 잠깐만요. 시멘트 분진 피해, 공단 주변 호흡기 질환 피해 등 수년 또는 수십 년간 축적돼 발생한 환경오염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고, 이걸로 추정된다. 라는 그 추정을 인정하고 해당 기업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세계적 추세래요. 하지만 정부는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 유무를 입증하는 주체를 기업에서 피해 주민으로 변경하는 단서 조항을 공청회나 국회 보고도 없이 덧붙여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렸다. 전혀 달라진 거야. 법안의 실체를 바꾼 거예요. 이 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기네들이 죄 짓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피해 국민한테 입증해내라고 단서 조항을 정부에서 달아갖고 올린 거야. 이런 단서 조항은 환경오염 피해자와 피해자 구제와 환경보호를 위해 인과관계 추정을 적용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온,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존 법원의 판례도 이렇게 기업에다 책임을 물었대요. 그런데 그 법원의 판례조차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돼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180도) 뒤집은 거야. 이 법안을 완전히, 가해자를 위한, 원래는 피해자를 위한 법이었는데 가해자를 위한 법으로 바꾼 거야, 정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23일에 단서 조항을 빼고 수정 의결해서 법사위에 넘겼는데 4월 23일에 하지만 이 법안은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 정부 부처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물러서서 국회 통과를 기약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시간을 끄는 거야. 환경오염 구제법 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 정의를 구현하겠다며 내놓은 대선 공약이다. 이른바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해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내놓은 약속이 미뤄지거나 애초 취지에서 변질된 게 이것만 아니다. 산업시설 설치 때부터 사업장 바깥에 끼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대책을 세우도록 구미 불산 유출과 같은 화학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겠다며 내놓은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장외평가 영향제도 제대로 시행될 기약이 없다. 국회가 구미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과시킨 화학물질 관리법도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 환경부가 처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하위 법령 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치명적인 사고를 내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덜게 됐으나 화학업체들이 덜게 된 만큼의 불안감은 다시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 구미 불산 유출 사고 때 어마어마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기사를 읽어줘도 이러겠지. 박근혜가 뭘 잘못했냐. 그죠? 이런 기사를 읽어줘도 박근혜가 뭘 잘못했냐 라고 얘기하겠죠. 당시에 구미불산 유출 때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처 못한 거 알죠? 그래서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미불산 유출 사고까지 들었고요. 그 김현정 뉴스쇼가 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그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뭐예요? 우리 곁에 세월호에 대한 꼭지였다면 지금부터는 지방선거에 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내용들. 근데 이 지방선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그 지방선거 혹시라도 어떤 후보에게 뭐 유리한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이렇게 걸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평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저께 방송, 남경필,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인터뷰 내용, 그 내용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정몽준, 박원순, 그 서울시장 후보들의 인터뷰 내용도 좀 찾아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면 그걸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걸겠죠, 당연히. 그죠? 더 웃긴 건 뭐냐? 저는 예전에도요, 여러분 제가 선거법 지금 집행유예 중이에요.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중인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 예. 제가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였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 사실만 얘기해도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뉴스를 한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꼭 다 같이 들어볼 만한 내용이다. 그래서 남경필 김진표 인터뷰 그리고 정몽준 박원순 인터뷰를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사실을 적시해서 선거법 위반이면 얘 새끼들은 왜 안 잡아갈까요? 박원순 시장 옛날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요. 그 박원순 시장 아들이
뭐 병역 기피했다 이러면서 온갖 허위 사실을 며칠 동안 유포했던 새끼들은 왜 처벌 안 받을까요? 박원순 시장의 학력이 위조됐다라고 보도했던 언론들은 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처벌받지 않을까요? 참 어이가 없죠? 자, 그래서요, 저는 앞으로 지방선거 관련한 내용은 뉴스로 다루어진 다른 방송사에서 그 다룬 내용만 제가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요게 지금 혹시 다시 듣기는 안 되나요? 아, 요거 다시 듣기 되죠? 네. 6.4 지방선거는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별로 속속 각 당 후보들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죠. 이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본 단원고등학교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곳 민심, 경기도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은 가장 주목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죠. 먼저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남경필 후보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소감이랄까요? 각오랄까요? 한 말씀 하시죠. 후보로 선택해주신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싸우지 않고 정책 선거하는 깨끗한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보여드리겠고요. 정책적으로는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꼭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후보 수락연설에서 그러셨어요. 4월 16일 이후 대한민국은 분명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이 경기도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밑바닥을 다 본 겁니다. 예. 그동안 겹겹이 쌓여온 문제점, 정치부터 대통령부터 반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고요. 특히 생명 존중이 안전이다라는 이러한 인식 함께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세월호 사고가 난 곳이 희생자들이 가장 많이 난 곳이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이라든지, 안전 대책이라든지, 혹은 그 희생된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하셨을 텐데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현장에 바로 그날 내려가서 열 이틀 동안을 가족분들과 함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사건이 터지고 1시간 안에 일단 거의 90%의 인명이 결정이 됩니다. 현장에서 5분 안에 출동을 해서 1시간 안에 구조활동을 벌이는 그 전문가가 현장에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24시간, 72시간 동안 구조활동을 벌여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우왕좌왕하지 않는 지휘 컨트롤과 시스템. 예.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평상시에 훈련되지 않은 거 못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전쟁 준비하는 워게임 준비하듯이 안전 우리 준비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유가족들도 직접 다 만나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유가족들이 뭐 처음에는 정말 이 구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정부의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예. 그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진상규명, 예. 거기에 따른 책임자 문책,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걸 요구하고 계신데요. 예, 예.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대통령이 퇴진하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십니다.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철저히 밝히고 처벌해서 제대로 바꾸라 이런 것들이 아파하는 가족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요, 남경필 후보님, 네. 후보 수락연설 하는 중에, 하신 말씀 중 하나, 그 발언 하나가 지금 주말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뭔고 하니,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내고, 새누리당의 승리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네. 야당에서는 대통령 지키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격받지 않아야 되는데, 뭔가 그 억울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냐, 그래서 지켜내야 되겠다는 얘기냐, 청와대 경호실에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공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공격은 정치적으로는 하실 수 있고요. 그날이 이제 우리 당원들 앞에서 드린 말씀인데다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물러나라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제대로 반성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그리고 이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 이 대책을 마련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데 예. 그 대통령이 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만큼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대통령이 리더십을 잘 가지고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주문. 맞습니다. 그 주문을 지금 국민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마치 네. 그것이 퇴진 요구인 것인 양 생각을 하고 지레 과잉 방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정권 퇴진도 정권 비호도 지금은 옳은 게 아니고요. 지금은 정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철저하게 듣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상의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철저하게 좀 잘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이 국민들의 소리를. 처음에 좀 미흡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정말 이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예. 이것이 이제 이 책임자 이제 이 총리 예, 임명 예. 그리고 이제 조각, 개각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그 대책 마련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진짜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예. 예. 근데 제가 후보에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예.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몫이고 또 정부 여당 정치권 전반에 동반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초기의 구조 작업부터 사과가 좀 늦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민심이 술렁이는 거는 현장에서 느끼시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대책 마련까지도 부실해진다면 그때는 정말 민심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도 느끼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건 역시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남후보님, 제가 후보에게 앞서서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이시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만 정봉준 서울시장 예비후보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 미개하다라고 페이스북에다 글 써서 크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말에는 그 정 후보 부인이 또 아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 네. 게다가 새누리당 모 의원은 미국의 9.11하고 비교를 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 공격하는 게 문제다 이런 또 문제 삼기도 하고 이런 게 연달아 발언이 나오면서 혹시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인식이 대통령이 비난받을 상황이 아닌데 국민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적 분위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는 새누리당과는 전체의 생각과는 무관한 그러한 상황 인식인 것 같고요. 예. 뭐 발언 하나하나가 어떻게 된 건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인식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예. 일부의 잘못된 거지 새누리당 전반의 인식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 새누리당이 그런 정당이라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새누리당은요 애국심을 가진 정당이고요. 전국을 이끌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으로서 어떤 답변을 하실까 제가 궁금했는데 전체의 생각이라고는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새정치연합의 김진표 후보하고는 학교 선후배다 같은 교회 교인이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인품도 훌륭하시고요. 경륜도 많으셔서 저는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선거가 막 이전 투구 네거티브 선거가 안 가는 아주 정책으로 판단받는 선거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사실은 맞상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김진표 후보가 나보다 이건 낫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경험. 경험이 많다는 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내가 김진표 후보보다 이 부분은 강하다 하는 어떤 강점을 뽑는다면요? 아무래도 또 경험이 많다는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관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아주 아주 관료 중에서도 아주 이 부총리 같은 이 중요한 직을 여러 번 하셨다는 게 거꾸로 기존 질서를 깨기에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제가 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강점은
자평을 해봅니다. 변화에는 오히려 내가 강할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 근데 김진표 후보 측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김문수 지사,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김문수 지사가 상당히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적폐들이 쌓여 있다. 이걸 내가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변화는 김진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김문수 지사에 대한 평가는 저는 도민들이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김문수 지사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도정평가를 해보면 뭐 공약률도 이행률도 90%가 넘고요. 그다음에 평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계승을 하고 조금 잘못된 부분, 아쉬운 부분들은 고쳐야 되는데 저는 우리 김문수 지사가 하신 것 중에 좀 따뜻한 공동체인 경기도를 만드는 것. 예. 여기에 더 큰 힘을 쏟겠습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남경필 후보 먼저 만났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말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예. 가장 인상적 깊은 말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새누리당을 승리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뭐 내가 이 말도 잘못한 거야?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를 만나보죠. 김진표 후보인데요. 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도지사의 적폐를 확실히 벗어내고 대한민국 심장 경기도에 뜨거운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결을 해보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입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겸 각오 먼저 해주시죠. 네, 먼저 1250만 경기도민 그리고 선거인단 또 우리 당의 당원 동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 경기도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도민들의 출퇴근, 전월세, 재난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이런 걱정 덜어드려야 하고 경기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육사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교체해야 하고 그래야만 경기도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도지사의 8년 적폐를 확실히 벗어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8년 적폐라 하면 뭘 의미하신 건가요? 가장 큰 것은 경기도의 경제가 망가뜨려졌다는 것이죠. 경제요? 경기도는 늘 아주 초우량 기업이 제일 많아서 대한민국 6개 광역경제권 중에서 늘 1등을 해왔는데요.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발표한 걸 보면 경기도가 6개 광역경제권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예. 일자리 증가수가 2006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은 김문수 도정 8년을 거치면서 일자리가 증가수가 3분의 1로 줄어들고요. 또 일자리 1등 경기도가 일자리 12등을 했습니다. 16개 예, 중에서. 예.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하게 만들어서 그게 바로 재정 적자로 나타나서 IMF 이후 최초로 감액 추경을 해야 됐고요. 1조 5천억의 지금 재정 적자에다가 경기도의 이 부채가 16개 시도 중에 가장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도는 그냥 단지 식물 경기도로 존속할 뿐이지 도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복지도 교육도 문화도 교통도 모든 정책이 말장난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적폐 중에 가장 큰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나름 열심히 했고 그게 도민들에게 지금 인정받고 있어서 지지율로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김문수 지사 현 지사 지지율 조사해보면 아직도 높다라는 게 남경필 후보 말씀이시던데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실들이 제대로 도민들에게 전달되면 도민들이 올바르게 파악하고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경기도민들이. 지금 우리 언론이 전부 중앙 중심으로 보도를 하시기 때문에 예. 경기도의 이 어려운 속사정이 경기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경필 후보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20일밖에 남지 않은 이 선거 과정에 예. 경기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두 후보가 보는 현재의 경기도정에 대한 의견 차이라든가 예. 또 앞으로의 경기도민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재난으로부터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려서 알겠습니다. TV 토론을 많이 좀 했으면, TV 토론 많이 했으면 좋겠다. 방송 토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상당히 강한 상대입니다. 남 후보도 역시 지금 변화를 말씀하고 계세요. 달라지는 경기도의 변화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최근까지 여론조사 볼 때 남 후보 지지율이 김 후보 지지율보다 높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보관이 있습니까? 뒤집을 수 있는? 우리 당이 후보가 그동안 셋이었고요.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반면에 남경필 후보는 일찍이 우위를 점해서 사실상 한 달 전부터 새누리당 후보로 고정돼 있었죠.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좁혀질 것이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경필 후보가 이미지가 아주 좋은 정치인이죠. 예. 잘 관리해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가 경기도지사를 뽑는 자리고 많은 도민들이 정치는 이미지로 할 수 있지만 경기도정은 다르다. 실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이미지만 좋은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래서 TV 토론을 제안하는 것인데요. 예. 우선 지금까지 경기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성적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시해 달라는 것이죠. 저는 경제부총리 시절에 파주 LG 디스플레이를 중국으로 갔던 것을 참여정부 내각 1호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해서 유치했죠. 또 수원비행장 이전의 법적 토대를 만들어가지고 수원비행장 이전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수원의 고등법원을 만드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고. 알겠습니다.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런 지금 하시는 일들에 거예요. 대해서 그러면 남경필 후보는 20년간 정치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아주 갈등이 많고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산호촌, 적경지역 다 있어서 갈등이 많거든요. 이런 경기도를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통합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경제교육부총리를 지낸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 그리고 정치권에 와서도 정치기 의장이나 원내대표를 지낸 그런 경험 이런 점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격차를 좁히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 후보님한테 아까 장단점을 제가 좀 주문을 했어요. 이따가 똑같은 질문 드리긴 할 겁니다만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경험이 많다는 게 김진표 후보의 장점이지만 한편으로는 관료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변화에 익숙치 않다.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경기도 만드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20여 년 관료 생활하는 동안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혁을 책임맡고 해왔고요. 상속 증여세 과세 강화 같은 조세 개혁도 제가 책임을 맡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개혁적이다는 평을 들었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공한 관료로서의 길을 걸었다고 자신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너무 개혁적이다. 나는 개혁적인 관료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관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런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관료 사회에서 저를 보는 시각하고는 전혀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남 후보가 나보다 이런 점은 더 높이 평가할 만한 장점을 좀 찾아서 칭찬해 주신다면요. 예, 우선 이미지가 아주 좋고요. 정치 이미 잘 웃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지도 좋고 또 그래서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알고 보면 참 좋은 남자인데 그런 이미지 면에서도 제가 많이 배우고 또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꾸 이미지 얘기만 하시니까 남경필 후보가 들으면 좀 서운해 하시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TV 토론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제 정책에 허점이 있으면 같이 토론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경기도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요. 김진표 새정치연합의 경기도지사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경기도가 이 세월호 희생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곳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책 부분도 여쭙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그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죄인이죠.
재난 구조 과정에 팽목항에서 지켜보면서 왜 이렇게 허둥대고 아무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나, 무능하고 무책임한가, 서로 자꾸 책임만 회피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예. 우리 야당도 제 역할을 못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잘못한 게 있다. 네, 하는 점에서 유가족이나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하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사태 수습을 해 가면서 예. 최대한도로 사태 수습의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 도와야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왜 이런 재난이 생겼나, 반복해서 생기는가, 그리고 구조 대책에서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없이 우왕좌왕하는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예.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전문가들, 언론, 또 피해자 가족들이 제시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드러내놓고 알겠습니다. 깊이 토론해서 대책을 만들어야지,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사과나 하고 누구 한두 사람 속죄양으로 책임이나 묻고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에서 깊이 있는 이제 성찰이 필요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김진표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지사 후보 김진표 후보까지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저께 있었던 인터뷰인데요. 두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 두 가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몰랐던 사실. 그동안에 남경필 의원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그 박근혜 비판, 예? 이명박 박근혜를 되게 비판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좀 당내의 소수자, 제가 잘못 알은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그 남경필 의원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이유가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신 있는 어떤 그 새누리당 내 야당 같은 그런 이미지로 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경필 의원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연설을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의외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남경필 의원을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김진표 의원인데, 난 솔직히 얘기해서 김진표 의원을 되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 그 유시민 지지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다녔잖아. 옛날에 유시민하고 김진표 단일화를 할 때, 그때 막 그 김진표는 굉장히 무능하고, 무능한 관료의 표상이다. 그러면서 김진표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해가지고요. 저는 그 김진표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김진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 솔직히 얘기해갖고, 김자도 꺼내지 마라. 그랬었거든요, 저는? 근데 오늘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의외예요, 의외. 예. 그니까, 그게 이 사람에 대해서, 과연, 이 네티즌들이 똑바로 알고 비판했었는가. 예. 그 김진표라는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비판했었나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하고 전하면서 앞으로 지켜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예. 뭐 TV 토론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김진표라는 사람 저는 솔직히 해서 잘 몰랐어요. 몰랐고 옛날에 그 유시민이랑 2010년에 유시민이랑 단일화할 때 그때 김진표는 무능한 관리라고 하도 유시민 지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같이 옛날에 일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무능한 관료인가 보다라고 알았는데 얘기를 지금 보니까 그동안 잘 몰랐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하여튼 뭐 지켜봅시다.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박원순, 정몽준, 예, 박원순, 정몽준 그거 어디 갔냐? 요게 저기 똑같이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저기 이 박원순, 정몽준, 박원순 저 인터뷰한 내용 어저께 한 거. 그래서 내가 우리 방송국이 어디 있었는데 방송국, 여기 가만히 있어보자. 방송국에 함께 읽는 뉴스에 있던가? 이렇게 똑같이 그 두 사람의 입장을 똑같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건 하나로 되어 있나? 이거 인터뷰가 없는데? 아, 박원순 인터뷰, 정몽준 인터뷰, 박원순 인터뷰. 우선 인터뷰 1번 듣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예, 어제는 여야의 경기도지사 후보를 나란히 만났는데요.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의 대격전지죠. 서울시장 후보 두 분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71.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몽준 의원이 후보가 됐습니다. 정몽준 대 박원순. 두 사람 모두 대선 후보로까지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맞대결이 상당히 뜨거울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두 분 나란히 만나보죠. 먼저 여당 후보부터 갑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네, 집권 여당이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반듯한 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근데 어제 후보 수락연설을 하면서 목을 놓아 우셨어요.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하고요. 공식 석상에서 그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고요. 근데 제 어렸을 때 별명은 울보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또 실수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의 그런 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거기부터 좀 질문을 드리죠. 트위터로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는데 아이디 일권님 외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이기도 한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19살 막내 아들이 SNS에 올린 글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 이 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국민들께 여러 번 용서를 구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뭐 민심이 진정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지난 주말에 부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막내 아들이 바른 소리 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시기가 안 좋았다. 어린아이다 보니 말 선택이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른 소리인데 단지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 말씀해 주시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희 당원들 한 20, 30명 모인데 초대가 되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 때문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한 서너 번 해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했더니 어느 분이 앞자리에서 아예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이제 뭐 일종의 위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또 위로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고맙다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요. 예. 근데 뭐 바른 소리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제 사석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뭐 해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한 건데요. 하여간에 그런 일로 다시 심려 끼쳐서 제가 아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의견하고 다른 이야기가 올 경우에는 그런 소리를 해주시면서 격려하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한 몇십 명이 모이셨는데요. 예. 앞자리에 있는 분이 이제 뭐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씀은 고맙긴 한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잘 좀. 그런 말씀은 고맙긴 한데 라는 네. 건데 하필이면 그런 말씀이 뭔지를 바른 그런 소리라고 말씀이 집어넣었다. 맞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요 근처에 있는 그 대중목욕탕에 갔다 왔는데 어느 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위로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좀 아주 정색으로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말아달라고 저를 위로해 주려는 것보다 그런 말씀 자꾸 오해를 나니까 제가 또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예. 하여간에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그렇고 정몽준 후보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아들 의견엔 동의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하시단 말씀이시죠. 저희 아이가요. 지금 아직 어른이 안 된 아이고 그 아이가 또 넷째인데 셋째하고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이제 늦둥인데요. 예. 저희 집에서 거의 혼자 컸고 요즘 혼자 보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그런 걸 잘 미리 얘기해주지 못한 게 다 저희의 불찰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이제 세월호 구조 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 국민이 과도하게 정부를 탓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여권 내 인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런 말씀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진 않으십니까? 정부 여당은 한마디로 무한 책임이거든요. 국민의 생명이 한 분도 중요한데 이렇게 많은 인명이 희생됐는데 예.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다,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에게는 무한 책임이 있다. 지금 정부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국민들 여기에 대해 질타하는 것도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국민들께서 정부를 뽑아줬는데 정부가 이렇게 무능할지 몰랐다. 예.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거 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부인께서는 선거법 위반 의혹도 받고 계세요. 근데 의혹이 두 건인데. 그것도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또 당원들이 또 몇십 명 모이는데 초대가 되면 가거든요. 예.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요. 나중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요. 정몽준 후보가 돼야 본선 경쟁력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꺼내주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걸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제가 후보고 제가 고발된 건 많은데 그런 걸 하나도 뉴스에 안 해주고 예. 저희 집사람이 고발됐다 이거는 뉴스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모르는 분들은 저희 집사람이 무슨 돈 봉투라도 많이 뿌렸나 보다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세요. 예.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선관위에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그런 거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주셔서 하여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아주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혹이 두 건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영등포 당협에서 한 지지 발언은 정몽준이란 이름을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근데 충남구청장 선거 캠프에서 한 발언은 정몽준 후보 뽑아달라고 이름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여간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송구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네, 고발이 됐으니까요. 그것도 언론에서 많이 고발됐다고 많이 알려줘서 조사는 받을 거예요. 조사 알겠습니다. 받으면 법대로 해야죠. 예,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고 얘기를 우리가 한참 했는데 사실 서울에서도 얼마 전에 지하철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서울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순 시장께서는 그동안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의 안전 관련 예산이 오세훈 시장 때 한 400억 수준인데 박 시장 오셔서 그 1,000억 정도 깎아버렸어요. 예. 그거 아주 잘못한 것이다 생각하고요. 아하. 우리 또 중요한 게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 안전만큼 중요한 게 그 지하철의 공기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최근에 우리 한국 대기환경학회라는 데서 발표한 걸 보면요. 예. 지하철의 객실, 차량 객실에 이산화탄소, CO2,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전부 관련 규정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의 공기를 1년에 단 한 번만 측정해서 발표하는데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지하철의 공기가 깨끗하다고 돼 있는데요. 공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깨끗하다고 발표를 한다? 네, 어제 그 학회에서 발표한 거는 객실의 공기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어떻게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학회가 발표하고요. 또 제가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했더니 그게 의해서도 그랬는데
어떻게 서울시 발표는 계속 안전하다. 그것도 겨우 1년에 한 번인데요. 예. 저는 서울시가 뭐 잘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제가 질문을 뒤에 박원순 시장한테 한번 직접 좀 드리도록 네, 하죠. 해주시면 좋죠. 예. 박원순 시장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정몽준 후보가 보는 박원순 시장 한마디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원순 시장이 3년간 열심히 했는데 무슨 일을 열심히 했나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신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본인이 원하는 걸 했다. 네. 혹시 그것이 일치하진 않고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걸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자체평가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저는 알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 무슨 글쎄요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무슨 언론 담당하는 그 직원분들이 뭐 50명인가 60명인가 그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분은 이름을 소통이라고 붙여서 예. 선거 준비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 시장 들어오셔서 서울의 주요 공사가 전부 2년 정도 늦어졌어요. 9천억 원을 투자해서 예. 우이동과 신설동을 연결하는 경전철 시범 사업을 하는데요. 예. 이것이 무려 2년 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년 반 늦어지면 예산이 수천억 원이 더 들어가고요. 주민들은 지하철 탈 수도 없고 그 주민들은 아주 공사 때문에 불편하고요. 예. 근데 전부 그런 식이죠. 주요 간선도로 23개 공사도 80%가 1년 정도 늦어지고 성동구에 있는 응봉교 그 공사를 가보면 예. 무슨 이유인지 또 2, 3년이 또 늦어지고. 혹시 그런 경정철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적인 타당성을 더 검토하느냐고 신중하게 하느냐고 늦어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그 가령 그 9천억 원을 투자하는 우이동 신설동 연결하는 경전철 시범 사업을 예. 왜 이렇게 2년 반이나 늦어졌냐.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더니 예. 서울시 관계자가 또 언론에다 답변을 했어요. 그 공사 담당하는 건설회사 2개가 부도가 나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처음부터 부실한 회사를 선정했다면 그거 잘못한 거고요. 또 건실한 회사를 해서 부도가 나게 했으면 그거 서울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언론 담당 50명 놓고 소통이란 이름으로 홍보를 치중한 거 아니냐. 그러는 사이에 사업들은 다 줄줄이 늦어진 것 아니냐. 이 부분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네네. 어제는 시민단체 직업병에 걸린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은 이제 시민단체를 오래 하신 분이죠. 그리고 시민단체는 무슨 큰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고요. 남들이 하는 일을 감시하는 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 감시하는 일은 잘하는데 자기가 일을 직접 하는 일은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것도 아마 박원순 시장이나 뭐 시민단체 분들이 들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질문을 좀 저는 드려보겠습니다. 박 시장을 얘기한 겁니다. 칭찬해줄 부분은 없나요, 박원순 시장? 칭찬 그 말씀 잘하시네요. 예. 박 시장이 제일 잘한 일은요. 예. 그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께서 그 한강에 4만 평 되는 노들섬에 오페라 하우스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저도 그거는 반대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분이 그걸 안 한 것은 잘했는데요. 근데 3년 동안 그 4만 평의 부지를 그냥 텃밭으로 한 건 좀 심했다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그 런던에 있는 그 대관람차라고 있죠. 예. 그게 돌아가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문화 관광 시설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박 시장이 거기다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으면요. 제가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안 지으신 거 제일 잘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100% 칭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상견례 자리니까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두 분이 한 번에 나오셔서 좀 정책 가지고 뜨거운 한판 또 벌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선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 먼저 만났습니다. 어제는 여야의 경기도지사 여기서 잠깐 소위 이제 정몽준 후보 부인이 뭐 이렇게 되게 억울하게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뭐 정몽준이란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 지금 이런 내용인 거죠? 그죠?
그 변명할 기회를 줘야죠. 네. 이로써 정문중 후보가 최다 득표를 획득하여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선거인단 여러분.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또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내가 좀 일을 저지르는 거 다 아시죠?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기는 하는데 시기가 안 좋았고요. 또 이제 어린 아이다 보니까 또 말 선택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이기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를 끌어올 사람이 정몽준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더 있는 분들을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른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부인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네, 질문을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내용이 뭔가 하시는 질문인가요? 아니요, 그 내용은 네. 아직 현직 의원 신분이시기 때문에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네.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그래서 이제 고발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그렇죠.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 그 예. 문장에는 제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여간에 고발을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예. 뭐 그분 말씀이 그 뭐라 그러더라 뭐 경미한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인께서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하셨으면 뭐 김황식 전 총리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 예. 문장에는 제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끌어올 사람이 정몽준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 문장에는 제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끌어올 사람이 정몽준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을 안 했다고 그래서, 말을 안 했다고 그래서, 아니었나 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장 후보죠.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을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당에서 정식 공천을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후보 등록은 내일 모레 하신다고요? 예. 예, 선거 캠프는 광장시장에 차리셨어요? 예,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소하고 작은 선거 운동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고요. 거기는 아마 곧 철거될 곳인데 임시로 저희들이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조용한 선거를 치르자는 의미로 철거될 건물에 했다는 말씀. 그런데 앞에 저 인터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몽준 후보께서는 조용한 선거를 한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언론 담당만 50명을 두고 있다. 소통이란 이름으로 두고 있지만 사실은 선거 어떤 정지 작업을 미리 한 거 아니냐. 이건 조용한 선거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담당이 50명이라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어허. 네,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걸 아시죠? 네. 예, 아니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 분들 50명이라는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까? 아, 우리 대변인 씨를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서울시.
아니 거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분들이시죠. 뭐 해외 외신 담당, 뭐 이 국내 언론 담당, 또 뭐 여러 가지. 그게 저는 왜 그 공무원들은 다 선거 중립을 지키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서울시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게 제 개인하고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럼 전 시장 뭐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도 다 그 정도 인원이 있었던 건가요? 그럼요. 제가 뭐 거기에 예. 대해서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정몽준 후보 나오면 제가 반론을 좀 드려야겠네요. 정확히 아니라는 무슨 말씀을 말씀.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더 가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이동 신설동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좀 늑장을 부리셨다. 1년씩 2년씩 늦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파고 가시겠습니까? 본래 그 사업이라는 것이 다 조금씩 늦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예. 정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딱 세운 원칙은 예. 설계 기간은 길게, 시공은 빠르게. 이렇게 원칙을 바꾸었습니다. 뭐 지금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들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 시장 된 이후에는 그래서 설계를 오히려 많이 신중하게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해라. 이렇게 원칙이 바뀐 것이죠. 그 공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건설회사를 잘못 골라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늦어진 거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느냐고 늦어진 게 아니라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저는 정몽준 의원님은 그 기업에 이렇게 오래 기업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과거에 여러 건설회사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잖아요. 그래서 부도가 난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 건설회사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잘 아시면서 뭐 서울시가 특별히 그렇게 부도날 회사를 골랐겠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 지난번에 이제 몇 번 안전사고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최저 입찰 가격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 기업의 상황, 경영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런 기업은 따로 출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제가 꼼꼼하게 다 잘 살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그 경철저 사업의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안 된 면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오세훈 시장 시절에 벌써 결정돼 있었던 회사죠. 그것도 오세훈 시장 때입니까? 우이동 신설동도? 네, 그럼요. 시작은 훨씬 그 이전에 했죠. 그 부분도 그럼 정몽준 후보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좀 잘 모르시는 게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토론으로 한 번에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제가 또 이렇게 번복 안 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나오시면 또 여쭙기로 하지요. 자, 이제 안전사고 얘기로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사실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이번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세월호 사고 과정 보면서는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작동된 게 뭐 정말 단 하나도 없었던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정말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일상적으로 부패가 만연한 우리 사회 이걸 저는 전반적으로 고쳐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근데 그 사실은 지하철 사고가 서울에서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도 자유롭지는 않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번 지하철 사고는 사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라는 측면에서 인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안전 불감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사과도 드리고 정말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원칙을 바로 세우는 그런 10대 개선 방안도 발표를 했죠. 저는 뭐 이것이 정말 우리 세월호 참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또 서울시장으로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죄스러움을 느끼고 우리 사회가 원칙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작은 일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압축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무시했고 경시했던 그런 가치를 다시 우리 중심에 갖다 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안전이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의 안전 전반적으로 문제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의 공기 얘기를 하셨어요. 1년에 한 번 측정을 하고 깨끗하다고 서울시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치명적인 수준의 지금 공기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자료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 그 3.0에 앞서서 저희들은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아마 개인적으로 어디다가 주문을 해서 이 조사를 다시 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우리 정 의원님이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부족한 걸 갖고 하시는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딘가에 또 아침에 들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 관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 그래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파크 헬기 사고 때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앞에 그 말을 한 것은 사실은 그 이후에 그렇지만 서울시가 안전을 위해서 예컨대 모든 보안등 그 아파트에 켜져 있는 보안등 전부 다 챙기고 전반적으로 항공 안전에 대해서 서울시로서도 고민해 보겠다. 그게 국토부 관할은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앞에 것만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정확한 인용이 아니죠. 저는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너무나 무거운 자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것 하나 저는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사실과 상황과 이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논평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공기질, 지하철 공기질 문제는 두 분이 한꺼번에 조사를 공동으로 좀 한번 하셔야겠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도시 안전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도시 안전을 3대 시정 과제로 목표로 삼았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그 우면산 산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산사태 방지과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현장 점검이라든지 뭐 도시 안전 지도를 그린다든지 안전 가버넌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을 이제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번 그 지하철 사고를 통해서 정말 이 일이 쉽지가 않구나.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몽준 후보의 반론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상 못 듣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경선대회 그 중계를 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은 내팽개친 채 오로지 토크쇼만 일삼는 안전불감증 시장.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된다는 안보불감증 시장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된다. 이게 이제 김성태 의원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 뭐라고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없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월호 사고 여파는 저는 우리가 많은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서울시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뭐 그것은 하나의 저는 다툼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막말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이유는 말하자면 이게 정말 시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우리가 통합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조정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구 함부로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이 저는 시민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저는 품격이 있는 그런 경쟁, 서로가 위로가 되는 이런 선거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직업병이 걸렸다라는 부분도 그럼 같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거 정몽준 후보가 지적한 건데. 네, 저는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 제가 그동안 참여연대나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약소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그런 많은 공공적, 공익적 노력을 해왔죠. 전 세계의 정부나 기업과 못지않게 또
시민사회의 존재가 그 사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섹터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 세 섹터의 협업이야말로 저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걸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저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방금 우리가 들은 김현정 뉴스쇼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그 언론 담당이 50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은 더 늘었더라고. 그러니까 어저께는 50명이라 그러더니 오늘은 100명이라 그랬어.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그분은 지난 3년간 무슨 언론 담당 비서관이 50명, 60명인가 100명이나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분은 시정도 했지만 뭐 선거 준비 열심히 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캠프 대변인 진성준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발언 경위를 해명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부득불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유세차량 쓰지 말고 돈 쓰지 말자 그 말씀 좋은데 이런 생각도 든다. 박 시장의 서울시 본부의 인력이 수만 명이다. 그중 인터넷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대변인실과 미디어 담당이란 명칭으로 100여 분, 190여 명 이런 걸 서울 시민이 모르는데 미디어 담당 직원이 190명이라며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냐. 50명, 60명, 100명까지 될지 그 숫자를 다 외우진 않지만 평소 많다는 느낌이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 시장을 돕는 분이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더 재밌는 건 임종석 전 의원께서 지금 박 후보를 돕는 직책을 맡으셨다. 그분은 일체 고소고발 안 하겠다고 어저께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정치가 재밌는 거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고소고발 안 한다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고소고발 안 한다고 약속해서 그랬던 거구나? 네. 그래요. 나보다 숫자를 좀 못 세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몽준 후보님은 숫자 때문에 참, 그래. 50, 60, 100, 70? 예. 자, 넘어가서요. 자, 이제 또 방송을 또 끝낼 때가 됐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는데, 그 문화일보에서요? 예, 문화일보에서 서울하고 충남이 5월 9일에 안행부가 발표한 안전도 평가에서 꼴등을 했다. 그렇게 보도했다면서요? 예, 그 미디어 오늘 보도 좀 갖고 오실래요? 미디어 오늘 보도인데 문화일보가 그 서울하고 충남이 5월 9일에 발표된 안행부 평가 기록에 의하면 서울하고 충남이 그 안전도 그 점검에서 꼴찌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그 기사 몰라요? 예. 자, 그런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들어오세요. 배를 울리면 네가 봤어야지. 그 기사, 예, 문화일보 기사 없어요? 여기 가만있어 보자. 저기 중계방에서만 올라오고 본방에서 안 올라와. 우리 본방에서는 그런 기사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나? 이거 우리 저기 함께 읽는 뉴스에도 안 올라와 있죠? 예. 네. 본방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 올라왔어. 기사가 잘못됐는데요. 방송평가 꼴찌라고 나왔어. 자, MBC 방송평가 꼴찌이고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일보 1년 전 자료로 서울시 비판 악의적 기사. 안전이 지방선거 핵심 쟁점. 서울과 충남이 안전관리 꼴찌. 정치적 의도 있다. 문화일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서울시 충남도의 안전관리가 꼴찌라는 안전행정부 보고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문화일보가 보도한 보고서는 작년 9월에 발표된 자료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1년 전 자료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방선거 쟁점이 된 안전관리 문제를 연관시킨 보도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는 9일 사면에서 9일에 이제 서울시하고 충남도 안전관리 꼴찌에서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로 재난안전관리가 6.4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서울과 충남이 광역시도 중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9일 안전행정부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안전관리 분야에서 69.9, 7개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은 72.4점으로 8개 중 꼴찌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문화일보는 서울시와 충남도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권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에 맞서는 서울시당 후보들이 이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며 새누리당 관계자의 입을 빌려 서울시와 충남의 안전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이에요. 네, 요렇게 이제 기사가 쫙 나왔는데 하지만 문화일보의 보도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문화일보는 9일 안행부가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인용하며 서울시와 충남도를 비판했지만 안행부는 9일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예. 안행부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대. 허위사실이죠? 안행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2012년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2013년에 합동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 12월 18일 안전행정부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문화일보 보도와 같이 5월 9일 별도로 발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에도 해명 자료를 발표해 문화일보 보도를 반박했다. 서울시는 보도에서 5월 9일 안행부에서 2013년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으나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며 금년 합동평가 결과는 6월에 발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합동평가는 정부 합동평가 기본법에 의해 국가 위임 사무 등에 대한 평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를 제외함으로써 전반적인 자치단체 행정 능력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자체 고유 업무인 자치 사무를 제외하고 일부 국가 위임 사무만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가지고 1,000만 서울시민이 사는 서울시의 안전관리 능력으로 발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오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1년 전 자료를 최근 자료인 것처럼 난데없이 갖다 붙여 쓴 기사다. 악의적이다라며 안전 문제는 선거와 관련 없는 사안인데 선거가 다가오자 이런 식으로 썼다. 심지어 서울시 입장이나 반론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자료는 2013년께 맞다. 다만 우리가 기사 쓴 시점에 따라 9일이라고 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화일보는 9일 문화일보가 확인한 자료라고 쓰지 않고 9일 안행부가 발표한 자료라고 썼다. 허 부장은 13년 자료이지만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쓴 자료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자료는 안행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묻자 허 부장은 검색해보니 다른 데서 기사가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허 부장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 안전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이슈가 되니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거 고소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거 지금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저런 식으로 보도했으면 바로 잡아갔겠죠? 내가 저런 식으로 보도했으면 바로 잡아갔을 거 아니야. 야, 이거.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언론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KBS 보도국장 김시곤 국장이 유가족을 모욕해서
그 보도국장을 사퇴한 거 아시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 김시공 국장이 그 유가족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그 유가족의 슬픔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보도국장직을 그만뒀는데요.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백운기란 사람이래.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청와대 이정현 수석의 고등학교 동창. 청와대 다녀온 뒤 KBS 보도국장으로 임명됐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내일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제가 지금 좀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할게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별로 마음에들 안 드셨나봐요. 예. 추천이 지금 2,900개밖에 안 돼. 와, 이게 뭐, 3,000개도 못 받는 방송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예. 추천을 3,000개도 못 받는 방송, 뭐하러 방송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네. 방송이 별로였나 보지? 추천하려면 꼭 별풍선으로 입 막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 별풍선을 감사하게 받겠지만요. 저게 지금 필요한 건 추천이거든요. 네. 방송이 재미없다 이거지? 네. 자, 오늘 제가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말라라는 제목으로 써붙여놨더니 쌩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자, 방송 내용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폭도 있었어요. 네. 선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3,245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추천 못 받는 방송 내일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예, 방송이 재밌으면 추천은 기본 아닌가? 내가 무슨 뭐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라고 들볶는 것도 아니고.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예,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하기로 했고요. 오늘 저녁에 팩트TV에서 방송이 있을 예정인데, 무사히 도착할까?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팩트TV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수단, 예, 새로운 마차를 샀어요. 새로운 마차로 지금 가는 거라서 무사히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무사히 도착하면 오늘 저녁 8시에 팩트TV에서 생방송 있습니다. 예, 자, 그때까지 제 방송 보고 계시면, 팩트TV의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또 아니, 이분이 자꾸만 이렇게 도발을 하시면, 예, 저 놀래서 드리는 벙어리예요. 예, 101개 이상은 벙어리잖아. 예, 이런 숫자 놀래. 예. 자, 오늘 저녁 8시에 팩트TV에서 과연 망치부인 무사히 방송할 수 있을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은 오늘 저녁 8시, 그리고 내일 낮 2시. 예, 내일 해야 될 얘기가 되게, 오늘 사실은 길게 해야 되는데, 일이 좀 생겨가지고, 예, 내일 꼭, 기업 국가 얘기 해달라고, 잊지 않고 그 얘기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망치부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청 투쟁으로 망치부인 방송은 날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망치부인 내일